여러분, 혹시 베이비 오일 필요하신 분들 지금 빨리 가서 구매하세요. 품절되기 전에. 그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못 사요. 미리미리 구매하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지난 7월 3일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틀 됐네, 이제. 미국 시간으론 7월 2일에 뉴스가 떴어요. 디디 무죄. 그래서 디디가 나올지도 모른다. 다시 나와서 프리고프 시작하면 이거 어떡해. 오일 품절 나겠지. 또 마침 존슨앤존슨 주가도 그렇게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디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망이요. 도대체 디디가 이제 베이비 오일을 얼마나 처발처발한 건지 검찰이 아무리 잡아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검찰이 아무리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잡혀. 너무 미끄러워. 그러니까 다들 설마 무죄가 나올까? 설마 피해자 그렇게 많은데? 했는데 나왔어요. 무죄예요. 이건 그냥 무죄예요. 그리고 디디는 법정에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환호했다. 가족들한테 예스 이렇게 말했대요. 크게는 말 안 하고 예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재판이 연방법원에서 열렸어요. 원래 연방법원은 라이브로 재판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웠겠지만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법정에는 아티스트가 들어가요. 가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게 디디가 무죄 판결 받고 요 모습이에요.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Thank you, love you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배심원들이 왜 이런 판결을 했나, 이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혹시 디디가 그동안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 주변의 사람들,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남녀 불문하고 성착취를 당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디디게이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이해가 가고, 뭐 그래도 나는 아직 안 봤다 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는 언급을 할 거예요. 일단 판결 나오고 나서 저도 진짜 경악스러웠지만 미국인들도 다 경악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요 반응이에요. 디디가 자 혐의를 볼게요. 총 5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카운트 1은 협박, 사기, 마약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공모한 혐의. 두 번째는 카산드라 벤추라, 캐시입니다. 전 여자친구예요. 캐시에 대한 섹스 트래피킹, 성착취 혐의. 카운트 4는 세 번째는 익명의 여자친구 제인이라고 불러요. 제인에 대한 성착취 혐의. 요 세 가지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종신형까지 나올 수 있는 혐의였는데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 중 3개 중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무죄. 그럼 나머지 유죄가 나온 게 뭐냐면요. 카운트 3랑 카운트 5입니다. 캐시랑 제인을 성적인 목적으로 다른 주로 이주를 시켰다라는 혐의예요. 맨 액트를 위반했다는 건데 이 맨 액트가 좀 생소해요. 우리한테는. 여성을 성적인 목적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주로 보낸다. 그럼 불법입니다. 여성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성매매 포주법 같은 거예요. 포주를 처벌하는 거예요. 성매매 포주를. 어쨌든 이런 법이 미국에 있어요. 디디가 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어요. 디디 포주짓 했다고. 그것만 유죄. 근데 이 범죄가 형량이 최대 10년입니다. 실제로 10년 가득 채워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3년에서 5년?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어쩌면 실형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디디가 형사로 고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이에요. 지금 재판 벌어진 게 캐시랑 그리고 익명의 피해자 제인입니다. 나머지 고소인들 엄청 많거든요. 다 민사예요. 근데 이 피해자 50여 명 중에 절반이 미성년자예요. 캐시와 제인에 대한 성착취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쟁점이에요. 그리고 디디가 체포되고 나서 거의 한 10개월 됐죠. 이 사이에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디디 관련해서. 디디의 여자친구이자 이번 재판 사진 속 인물 캐시에 대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SNS에서 틱톡, 인스타, 유튜브에서 이 캐시를 욕하는 영상들, 글들 셀 수 없이 많아져요. 너는 왜 디디를 안 떠난 거야? 11년 동안 만나면서? 프리고프 네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 아니야? 프리고프는 디디가 캐시에게 성착취했던 그런 파티를 얘기해요. 디디가 먼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너가 자발적으로 나갔잖아.
너 남편도 있으면서 바람 폈더라? 그것도 모자라서 합의금까지 뜯어내? 너 욕심이 너무 많아. 너가 원한 거잖아. 도망갈 수 있었잖아. 이런 공격성 포스팅과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요. 이 문자 메시지 내용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는 실제로 이 재판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네티즌들은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해석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어쩌면 누구는 뭐 메시지 같은 거 안 본 사람들은 SNS에 올라온 것만 보고서 성급하게 막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악플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이런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증거가 나왔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만 추려서 문자 메시지들 알려드릴 거고요. 참고로 오늘 사건은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실제로 법정에서도 캐시랑 디디 사이에 벌어진 증거가 오갈 때마다 이 날짜랑 시간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더 많거든요. 캐시가 발언할 때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시간 순서가 엉망이네요. 저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순서는 없습니다. 오제이 심슨에게 드림팀이 있다면 디디 변호인은요 어벤져스예요. 문제는 타노스를 위한 어벤져스다. 먼저 수석 변호사 마크 에그니 필로는요 뉴욕 남부지검 검찰 출신입니다. 그때부터 유명했다고 해요. 없는 죄도 유죄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후에 변호사 하면서는 굵직굵직한 사건 많이 맡았어요. 누굴 변호했냐면 노미닉 스트로칸이라는 한때 IMF 총재였어요. 프랑스의 대통령 후보로 나간 적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성폭행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그 기소를 취하시킵니다. 또 미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미국 사람들 다 아는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섹스 사이비 넥시움이라고 하는데 여기 교주 키스 라니어를 변호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변호에서는 유죄가 나오긴 했어요. 마크가 언변이 정말 뛰어나대요. 배심원들 설득하는 기술이 이사롭지 않다. 신입 변호사들에게 마크의 언변이 교과서다. 배워야 한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변호인은 테니 가라고스인데요. 젊어요. 34살. 근데 이 사람은 아빠가 더 유명해요. 아빠는 마크 가라고스인데 마이클 잭슨, 크리스 브라운, 스캇 피터슨 변호했고요. 그 유명한 메넨데즈 형제도 맡은 적이 있어요. 그의 딸이에요. 테니는. 테니가 뭐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 처음에 법정에 등장했을 때 하얀색 터틀넥에 손톱에는요 흰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왔어요. 누가 봐도 일부러 화이트로 드레스업 했구나. 디디가 좋아하는 파티가 화이트 파티거든요. 다 하얗게 빼입고 모여라 하는 그 파티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노렸다라고 해요. 다음 변호사는 브라이언 스틸. 아틀란타 출신인데요. 미국에서 형사 변호사 이코르 브라이언 스틸이다. 특히 미국 갱단들, 조직 폭력배 변호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모였죠. 각 분야에서. 앤토니 리코라는 변호인도 있는데 이 변호사는 9.11 테러범을 변호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정말 커요. 이렇게 총 8명이 꾸려집니다. 수임료가 어마어마하겠죠. 밝혀진 건 없거든요. 근데 아마 최소 1,000만 불 이상일 거다. 한 136억 원? 근데 전체 아니고 인당입니다. 인당 1,000만 불. 소리 나죠. 소리 나죠. 그래서 재판 초기부터요. 검찰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 재판은 연방재판이에요. 연방재판이라 쉽게 말해서 FBI가 수사를 하고 연방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의 수석 검사는 마렌 코미인데요. 마렌도 되게 유능해요. 오바마 행정부 때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 아시죠? 그때 담당했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아주 유능하고 또 연방검찰이 물론 주 경찰보다 더 유능하냐 그런 우위는 따질 수가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죄를 더 많이 잘 받아낸다고 해요. 근데 디디 이 거대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캐시가 디디를 처음 만났을 때가 19살이었어요. 디디는 36, 17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디디는 완전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프로듀서였고 캐시는 무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연히 디디가 캐시 음악을 딱 듣고서 야, 얘 누구야? 데리고 와. 계약하자. 앨범 10장 만드는 걸로 계약을 한 거예요.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 11년 동안 연인 사이였어요. 근데 이 둘의 시작이 어땠냐면은
뭐 처음부터 첫눈에 반해가지고 불꽃이 팍팍 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게 아니라 원래 캐시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PD 겸 매니저였는데 DD가 내가 네 음반 내줄게 하니까 캐시가 그 레이블로 들어간 겁니다. 가수를 꿈꾸니까 큰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 캐시가 남자친구도 여전히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죽은대요. 네가 남친이 있다고? 응? 필요 없어. 남친? 그게 뭐야? 헤어져. 너 앞으로 내 거야. 디디가 캐시에게 들이대는데 캐시가요 수십 차례 거절을 합니다. 디디가 내 말 안 들어? 괜찮아? 강제로 강간을 해요. 약 먹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루밍이 시작된 거예요. 캐시는 앨범 하나가 절실한 신인 가수인데 디디는 음악계 거물급 프로듀서입니다. 그럼 디디가 캐시를 만나는 동안에 여자친구라고 하고 나중엔 공식 발표도 해요. 그 11년 동안에 캐시만 만났을까요? 디디에게 킴 포터가 퍼스트다. 캐시는 세컨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여자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 번호는요 실제로 디디가 매긴 거예요. 아무튼 본인은 나는 다른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 캐시는 어떤 남자도 못 만나게 해요. 절대 안 돼. 질투가 되게 심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 기분 더러우면 욕하고 때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혐의는 이번에 기소된 프릭 오프입니다. 디디의 트레이드 마크인 낭교 파티. 디디가 캐시한테 프릭 오프를 준비하라고 시켰거든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 파티할 장소를 섭외해요. 이번엔 디디 집에서 하나? 우리 집에서 하나? 뭐 아니면 호텔?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입고 놀 의상 준비. 성인용 의상. 그리고 성인용 장난감 챙기고 뭐 베이비 오일도 다 포함이겠죠. 근데 이걸 캐시랑 디디랑 둘이서 즐기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에스코트들이 참석을 해요. 에스코트는 성매매하는 노동자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녀 가리지 않아. 근데 이 에스코트 부르는 걸 캐시가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게는 한 2번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통 프리고프를 할 때마다요 36시간에서 48시간 넘게도 한대요. 체력이 대단해. 이런 셀럽들 엄청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프리고프 하려고 돈 버는 건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48시간은 너무 많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30시간을 한다. 일주일에 그럼 1년에 1560시간이에요. 10년이면 15,600시간. 일수로는 650일. 그러니까 10년 동안 1년 8개월은 광란의 색파를 하는 거예요. 프리고프를. 이게 가능하다고? 그럼 캐시는 파티에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까지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프리고프에 보낸 거예요. 한참 예쁘고 잘 나갈 젊은 20대를 이 어두컴컴한 호텔에서 아니면 디디 집에서 원하지도 않은 약을 하면서 프리고프를 한 겁니다. 재판에서 나온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좀 더러워요. 더러움 주의. 디디가 남자 에스코트한테 야, 싸. 캐시 입에다가 작은 걸. 그때 캐시가 숨이 막혀가지고 하면서 숨을 못 쉬겠더래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자기 그 정도로 당했다. 또 위키 영상도 공개됐지만 폭행도 있었죠. 인터콘티넨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엘베 앞에서 호텔 복도에서.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때리면 진짜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프리고프하고 수액 맞고 약 타서 또 약 먹고 회복하라고 하고 또 하고. 만약에 캐시가 저항을 해요? 전화를 안 받아. 아니면 프리고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집에 가. 캐시가 잠시 화장실에서 좀 쉬다가 조금 오래 있다가 나가면 그것도 늦게 온다고 때렸대요. 프리고프는 또 캐시만 한 게 아니죠. 제인이라는 익명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제인은 2020년부터 디디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아마 캐시랑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희생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캐시랑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거든요. 처음에 제인은 한 2번 정도 프리고프 할 때는 맨정신으로 버텨보려고 했대요. 약 먹기 싫어가지고 약은 못 먹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래. 약 없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파티 하다가 구토까지 하는데 디디가 가차없이 야 뭐해? 쟤들 기다리잖아. 빨리 가. 에스코트들 기다린다고. 다시 하라고. 그러다 제이는 못 참겠다. 처음으로 딱 한 번 반항을 한 적이 있대요.
디디가 맨날 다른 여자랑 놀러 다니고 나한테는 프리고프만 시키니까 제이는 왜 나한테 이렇게 폭력적이야?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물건 집어 던지고 디디를 때렸어요. 근데 디디가 눈깔이 빡 돌아가지고 제이는 집 안에서 뭐 어딘가 숨어보려고 막 도망 다니는데 디디가요 침실이랑 욕실이랑 옷장 손님 방 너 잡히면 죽는다. 문 다 때려 부수고 그러고 제인이 결국 잡힙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서 제인 목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요. 제인은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서 발버둥 치는데 디디가 제인 머리카락까지 잡고 발로 차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 넌 내 밤을 망치지 못할 거야. 에스코트 불러서 다시 프리고프 이어갑니다. 더 심한 관계를 강요했대요. 목격자도 있어요. 디디의 전 비서였던 미아도 가명입니다. 그리고 카프리콘 클락이라는 또 다른 비서가 있어요. 수년간 피해자들이 디디에게 당했다,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익명의 에스코트 증인도 있었고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증인은 캐시죠. 캐시는 5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캐시가 만삭이었어요. 임신한 상태. 그래서 이 재판 타이밍도 좀 논란이 됐는데 원래는 한 3월쯤에 올해 3월쯤에 예정이었대요. 근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재판이 연기된 거거든요. 올해 말이나 어차피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변호인단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겁니다. 5월에. 이걸 두고 변호인단이 노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캐시가 만삭인데 이제 막 곧 나와요, 아기가. 그럼 잘하면 캐시가 출산해서 병원에 가면 증인으로 못 나올 수도 있겠네? 일부러 5월로 딱 맞춘 거 아니냐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렇게 재판을 빨리 당기려고 하는 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수사 진행 중인데 그 수사를 조금 빨리 재촉시켜가지고 좀 혼선을 주는 거지. 목격자도 더 많이 확보하고 좀 차근차근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제이 심슨 때도 똑같은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캐시가 만삭으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법정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혹시 이런 모습 때문에 또 배심원단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좀 이렇게 똥줄 타다가 변호인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캐시의 혼을 빼버리자. 증언대에 나오면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해서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고 피곤해 하는데 이걸 잘 이용해서 캐시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좀 더 폭풍 질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게 할까?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거죠. 캐시의 주장은 뭐냐면요. 디디가 나의 가수 커리어를 미끼로 성착취를 했다, 당했다 였고요. 변호인단은 디디가 폭력을 쓴 건 맞지만 이건 가정폭력이지 조직적인 성착취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제시한 게 문자 메시지. 캐시가 그동안 디디에게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둘이 만난 기간이 여러분 11년이에요. 이거 날짜도 안 맞고 문자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이런 걸 캐시한테 다 보여주면서 캐시 기억 안 나요? 당신 디디 보고 싶다고 보낸 거잖아. 기억나겠냐고. 캐시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언제요? 2014년도요? 그땐 제가 어디 살고 있었는데 여기 밑에 건 언제요? 2009년도요? 이런 식이었어요. 캐시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부러 변호인단이 배심원단 앞에서 캐시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곤란해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뭐였을까요? 한번 볼게요. 네가 날 보러 애틀랜타까지 날아와 준다니 너무 기뻐. 난 정말 운이 좋은 남자야. 사랑해. 보고 싶어. 네가 너무 그리워. 빨리 허그하고 싶어. 나도 정말 운이 좋은 여자야. 나도 너무 보고 싶어.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갈 거야. 사랑해. 그냥 평범해 보이죠. 연인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 아니에요? 디디는 너희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왜 답장이 없어? 이제 갈 거야. 내일이 빨리 와서 네가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응, 베이비. 나도 사랑해. 이모지 막 보내고. 다음 거. 디디가 난 널 너무 사랑해서 내 삶이 너로 가득 차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몰라. 나도 항상 궁금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뭐라는 거야?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완전 닭살 커플입니다.
11년 만났으니까 분명 좋았던 순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수위가 점점 세져요. 변호인은 캐시가 프리고프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는데요. 디디 벌써 보고 싶어. 나도. 언제 프리고프 할래? 웃음 표시. 크크크크 이렇게 웃으면서 나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올게. 반지도 끼고 올게. 난 언제든 프리고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날짜를 정해. 너가 정해. 난 주말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 밤 어때? 그래야 주중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가오는 주말은 8일밖에 안 돼. 28일까지는 내가 시간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근데 자기가 안 되면 평일에 해도 돼. 난 상관없어. 주일수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주일수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주일수가 누구냐면 프리고프에 자주 나오던 남자 에스코트입니다. 디디가 여기서 자기 뭐 스타일이었는지 뭐 꽤 오래 함께 하거든요. 나중에도 이름이 나오니까 줄스를 기억하세요. 캐시는 줄스? 아마도 올 수 있을 듯. 친한 건 아니지만 한번 전화해볼래? 그래, 그러지 뭐. 요렇게 캐시가 자발적으로 프리고프를 원했다는 겁니다. 날짜도 내가 잡았고 뭐 나도 누구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수위 높은 메시지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차마 법정에서 낭독되진 않았고 스크린으로만 공개됐대요. 너무 세서. 근데 그것도 증거로 인정은 됩니다.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2009년 8월 7일에도 캐시가 디디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땐 정황상 프리고프를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나 지금 드럭스토어 가서 촛불 좀 사오고 집에 가서 우리 짐도 좀 싸려고. 혹시 평상복 필요하면 말해. 호텔 체크인하고 방 세팅할게. 밥 먹고 비타민 먹고 집에서 나가기 전에 준비 다 하고 나올 거야. 변호인단은 이것 보세요. 캐시가 프리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여러분 2008년에서 2009년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캐시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때 이 무명 가수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음악가랑 상대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디디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리고요, 연애 초반에는 디디가 잘 해줬대요, 캐시에게. 원래 이게 폭력적인 사람들 특징이 막 때리다가도 다음날에는 엄청 스윗한 남자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11년 동안 그 많은 일들을 이 문자 몇 개로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할까요? 법정에서는 이거 정말 잔인하게도 캐시가 증언석에 앉아 있는데 이 문자를 캐시 보고 직접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었대요. 디디 부분은 뭐 검찰 측 또 변호인단에서 읽고 캐시 부분은 뭐 직접 읽으라고.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래서 법정에서 막 울기도 해요. 그리고 몇 년 뒤인 2016년도에 그 문제의 영상 속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LA 인터콘티넨탈 호텔 사건. 디디가 호텔 복도에서요 캐시를 그냥 가차없이 때려요. 이날 호텔 오기 직전에 이 프리고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자가 공개되거든요. 그 날 보낸 거예요. 캐시는 나 베이비랑 시간 보내고 싶어. 그래? 어쨌든 뭐 알려줘. 나도 밤에 계획 세워야 하니까 너무 사랑해. 그러곤 캐시가 답이 없어요. 왜 디디가 집착, 질투 쩔거든요. 캐시가 답을 안 하면 뭐야? 왜 답장 안 해? 시간 되면 연락해.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문자를 자주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자가 나와요. 디디가 오늘 뭐 할 거야? 나도 밤에 계획 좀 세우게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캐시는 베이비, 나도 너무 프리고프 하고 싶어. 근데 오늘 내 자신을 망치고 싶지 않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캐시가 프리고프가 정말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 맞아요. 근데 검찰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프리고프가 하고 싶지만 오늘은 나를 망치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 뒤에 캐시가 영화 시사회에 나올 계획이었대요. 이때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노출도 좀 해야 되고 얼굴을 여기저기 비춰야 하는데 프리고프 하면 또 얼굴 얻어맞고 멍들고 그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프리고프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싫어. 이런 뉘앙스예요. 디디에게 맞춰주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거절한 거지. 이걸 변호인단은 너가 프리고프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렇게 몰고 갑니다.
아무튼 이 문자를 받고 그러니까 약간 하기 싫다란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지 디디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이 문자 보내는 말투가 싹 바뀌어요. 빨리 가렌한테 연락해서 네 물건 챙겨 놓으라고 해. 참고로 가렌은 에스코트의 포주입니다. 가렌한테 누구 데려올 수 있는지 알아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러니까 네 의견은 필요 없다.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캐시가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hello? 왜 답이 없어? 너 답 안 하면 너무 싫어요. 캐시는 지금 가렌이랑 얘기하고 있어. 근데 아직 답이 없네. 너 지금 어디야? 프리고프 니네 집에서 할 수 있어? 우리 집은 안 돼. 친구가 있어. 야 그럼 호텔로 와. 인터컨티넨탈. 가렌한테 말했어? 한 명 더 데려오라니까? 그러니까 닥달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고. 빨리 와라. 이때 캐시는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코트를 부른다고 했는데 이게 낯선 사람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캐시가. 그래도 그나마 익숙한 사람이 낫겠지. 그래서 아니 그 새로운 사람은 진짜 안 데려오면 안 될까? 나 그냥 줄스가 더 안전한 것 같아. 줄스는 이제 앞서 말한 옛날부터 계속 프리고프 같이 해오던 에스코트예요. 이때 캐시가 한 방을 날려요. No crazy shit. 미친 짓 안 할 거야. 캐시는 영화 시사에도 있고 날 좀 내버려 둬라 요런 의도로 보냈는데 이거 받고 디디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가 지금 뭔 소리 짓거리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보내는데 검찰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 캐시에게 말 조심해라, 협박이 섞인 어조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다른 문자에서도 항상 디디가 뿔이 나 있을 때는 이런 말투를 썼거든요. 너 말 똑바로 해라? 이렇게. 반면에 변호인은 이것 보세요. 캐시가 이렇게 프리고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한 거 보면 둘이 합의하에 한 거 아닌가요? 아무 문제 없는데? 검찰은 이게 바로 그루밍 범죄입니다. 이 문자의 뉘앙스를 보세요.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 캐시가 밀어내고 있는데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공방이 벌어져요.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자 내용이 공개되니까 뭐야 캐시가 직접 에스코트를 골라? 줄스? 몸 좋네. 잘생겼네. 이렇게 보고 고르는 건가? 야 캐시 즐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깐 거예요.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요. 2016년도 3월 5일에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CCTV 그 장면 엄청 유명한데 제가 영상에는 못 넣어요. 못 보여드리고 못 딱 바로 나와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DD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호텔 복도에서 디디가 옷을 홀딱 벗고요. 몸에 수건만 아슬아슬하게 두르고 도망가는 캐시를 막 때려요. 캐시 머리채 잡고 흔들고 질질 끌고 갑니다. 진짜 질질 끌고 가요. 이 모든 게 CCTV에 잡혔고 법정에서도 재생이 됐는데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봤을 때는 디디는 약물을 상습적으로 사용해서 이성을 잃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폭력의 일종이지 조직적인 성착취나 성매매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때 호텔에서 싸우고 나서 단 며칠 만에 아무렇지 않게 둘이서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평범한 연인처럼 대화를 했다.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폭행일 뿐이다. 성착취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때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호텔 직원이에요. 호텔 직원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혹은 누가 있었는지 정말 프리고프가 벌어졌는지. 이 호텔 직원 처음에 갔던 직원은 이스라엘 플로레즈인데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직원은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호텔에는 층마다 이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 전화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굳이 번호를 누르지 않더라도 SOS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6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어요. 띵 하고 문이 열렸는데 난장판이에요. 바닥에 꽃병이 깨져서 널브러져 있고 유리가 사방에 퍼져 있고요. 뭐야 누가 이랬어? 하고 좌우를 살피니까 근처에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씩씩대면서 앉아있어. 디디는 수건으로 중요 부위만 딱 가리고 알록달록한 양말 신고 있고 디디가 의자에 앉아서요. 이러면서 멍하니 이렇게 앞을 보고 있더래요. 캐시는 복도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린 거예요. 일단 호텔 직원 이스라엘은
파손된 거 이거 다 객실 요금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캐시가 도망가고 싶었나 봐요. 이제 직원이 왔으니까 같이 가고 싶은데 저 가방이랑 휴대폰이 방에 있어요. 그거 챙겨서 나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캐시랑 같이 객실 앞으로 갔대요. 가서 안에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문 앞에서 슬쩍 이렇게 봤는데 방 안도 난장판이었대요. 의자 엎어지고 유리병인지 뭐 장 같은 게 깨져 있고 이스라엘은 속으로 이거 다 변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 안에 남자가 한 명 앉아있네. 침대 모서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좀 시커먼 옷을 입고 있었대요. 이 남자가 줄스입니다. 에스코트. 이때 캐시는 방에 들어가서 가방이랑 뭐 다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디디가 어디가? 못 가? 너 여기서 못 나가. 말렸는데 결국에는 캐시가 떠났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디디 말렸대요. 그냥 제발 좀 방에 그냥 계세요. 이거 저거 다 망가진 거 다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디디가요. 어디서 돈뭉치를 가져와가지고 엄청 두꺼웠대요. 그걸 툭 건넸어요. 조용히 해라. 입막음 용이겠죠. 이스라엘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세보지도 않았대요. 볼펜 길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 요 정도 두께였다고 해요. 지폐가.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지폐가 $100짜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100다 그러면 한 12만 불? 1억 6천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캐시 나갔을 때 따라갔대요. 좀 걱정돼서 발렛 구역까지 같이 갔는데 캐시가 얼굴 파랗게 멍이 들어있고 물어봤어요. 디디가 그랬어요? 경찰 부를까요? 캐시가 아니요. 그냥 저 떠나고 싶어요. 저희 좀 놔두세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객실로 오니까 디디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냥 빈 방이었어요. 이런 건 캐시가 강압적인 상태에서 프리고플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폭행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걸 디디가 못 가게 막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영상, CCTV 영상. 이스라엘이 다 진술했어요. 법정에 나와서. 지금 경찰이거든요. LAPD가 됐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호텔 상부에다가 경위서 같은 거 써가지고 보고서라고 할게요. 이메일도 쓰고 증거도 남겨두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다 얘기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증언을 가지고 디디 변호인이 따지고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코트 줄 수 있죠. 그가 방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 가지고. 변호인은 이 보고서에는 원래 육하 원칙으로 적어야 하죠. 근데 왜 당시 이메일엔 에스코트가 있다 이런 내용을 안 썼나요? 그 남자는 사건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캐시 눈에 멍이 들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내용은 지금 증언대선 얘기하고 보고서에는 안 적었죠? 네, 안 적은 게 맞습니다. 왜 안 적었어요? 호텔에서 누군가 다치면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 그 경위를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보고서를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디디가 캐시에게 나가라고 말했다고 써놨는데 왜 그 내용은 지금 배심원단 앞에선 얘기를 안 하고 디디가 캐시에게 못 나가게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왜 그 내용은 증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가 보고서에 쓴 거랑 지금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대에서 말한 거랑 다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9년이나 지난 지금 보고서에 쓰지도 않은 걸 왜 배심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디가 준 그 돈뭉치 그 기물 파손용으로 디디가 준 거 아니에요? 계속 당신이 이것저것 변상해야 된다 하니까 디디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현찰로 딱 줬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현금 결제 절대 안 받는 호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캐시가 짐 챙길 때 객실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고 객실 문 앞에서 방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다라고 말했죠. 그때 진짜 에스코트 본 거 맞아요? 우리가 호텔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침대가 안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호텔 가서 그 구조까지 다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그 침대가 아니라 거실에 있던 소파인데 소파베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배심원분들 이스라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보고서에 제대로 쓰지 않은 사실을 법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영상이 정말 중요한 증거 아니에요.
장면을 목격한 직원들 입 다물어야 하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무마시키려고요. 사건이 있던 그날 디디 비서가 크리스티나 코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KK라고 불려요. 완전 디디 오른팔이래요. KK가 호텔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보안 요원에게 연락을 했어요. 에디 가르시아라는 직원인데요. 호텔에서 벌어진 일 아시죠? CCTV 영상 4분 좀 볼 수 있을까요? 디디가 오늘 너무 술에 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에디는 그런 거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1시간 반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에디, 호텔 로비로 좀 나와줄래요? 갔더니 KK가 앉아있는 거예요. 로비에. 영상 좀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영상은 못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KK가 돌아갔어요. 근데 에디가 또 전화를 받아요. 모르는 번호로. 누구지 하고 받았더니 Yo, what's up? 나 기억해? 나 디디야. 내가 오늘 술 좀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런데 그 영상 좀 지워주면 안 될까? 그 동기되면 나 완전 망해. 에디는 안 된다. 끊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어떻게 알아낸 건지 에디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와요. 브라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에디는 짜증나죠 이제. 저기 헤이 디디씨, 저한테는 CCTV 열람할 권한도 없고요.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그 권한 내가 만들어줄게. 다음 날 에디가 출근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자기 상사 빌에게 보안요원 팀장 같은 분이죠. 요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되게 공손하고 막 진지하게 예, 그러시죠. 그러면 제 거 5만 불, 또 누구는 2만 불, 에디는 3만 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야 에디, 너 가서 합의해줘. 10만 불이야. 결국엔 돈에 넘어갔어요. 며칠 뒤에 에디가 USB에 그 영상 파일을 카피해가지고 LA에 있는 디디의 사무실로 갑니다. 어디 LA 시내에 있는 고층 빌딩 꼭대기라고 해요. 갔더니 웬 갱단 같은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이 총을 들고서 사무실 앞에 딱 지키고 있더래요. 그 문을 쓱 열고 들어가니까 왔어 앉아. 에디를 격하게 환영하면서 자 여기 사인해. 계약서인데 누설하면 100만 불이다. 너 13억 정도 배상하는 거다. 에디는 돈다발 10만 불, 한화 약 1억 4천만 원 받고 입마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 호텔로 돌아가서 상사에게 돈 5만 불 떼주고 또 다른 보안 요원에게도 주고 합니다. 에디 그 돈으로 뭐 했을까요? 중고차 샀대요. 이거 다 에디가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게 면책 조항이 있대요. 과거에 너가 뇌물을 받았든 뭘 잘못했든 그래도 증인으로 서서 발언하는 건 다 용서가 된다. 이 조건으로 털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재판에서 나왔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겁니다. 디디 측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때 디디가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피오이드. 이거 아편류의 진통제예요. 욕을 먹었고 당시 술도 마셔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것 치곤 너무 멀쩡하게 캐시에게 달려들어가지고 폭행을 잘하던데. 그리고 변호인단은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폭탄 발언도 합니다. 캐시 앞에서. 캐시가 이제 출석했을 때예요. 법정에 있을 때예요. 캐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랑 지난주에 합의 본 거 맞죠? 캐시가 당황했어. 지난주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한 달 이내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상입니다. 하고 내려가. 캐시랑 인터컨티넨탈 측이랑 정확히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한 1,000만 달러? 136억 원 정도의 합의를 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 합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쨌든 캐시가요. 자기가 폭행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내 사생활 침해랑 감정적인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하고 이걸로 합의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게 언론에 나가면 모양새가 캐시가 꼭 돈 때문에 뭔가 피해자인 척 하는 건가? 한참 재판 진행 중인데 또 실제로 그런 공격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합의를 했는데 이걸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폭로해버리니까 캐시가 당황한 거죠. 이거 비밀 합의인데 이거 어떻게 나간 거지? 이 변호인들 되게 집요하죠. 배심원들에게 방청인들에게 캐시가 뭔가 꿍꿍이가 있다. 돈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아무튼 변호인단은 한결같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캐시가 디디랑 즐겼다. 이렇게 문자 내용을 가지고.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 중에요. 캐시가
먼저 프리고프를 제안한 것도 있어요. 캐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수영장 가서 놀까 하는데 괜찮으면 너가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 생리 끝났어. 캐시는 법정에서 맞다. 제가 제안한 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보통 제가 먼저 하자고 말할 때는 영화 시사회나 기자들이 많이 몰리는 공식 석상에 나가야 하는 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디디 심기 잘못 건드리면 저도 맞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멍자국 보이면 안 되니까 일부러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캐시가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외상들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변호인단이 제시한 다른 증거도 많아요. 영상도 있거든요. 디디가 비디오를 정말 많이 찍었어요. 뭐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달아둡니다. 근데 영상들 대부분이 디디가 아니라 캐시 컴퓨터에 있었어요. 캐시 컴퓨터나 뭐 아니면 다른 기기나 아이패드 이런 거. 이걸 두고 둘이 주고받은 문자도 있어요. 캐시가 우리 영상 다 지워졌어. 이거 완전 쩔었는데. 디디는 다시 찍자. 또 하루는요. 2017년도 문자예요. 캐시가 아이패드 두고 왔어. 다시 가져올까? 참고로 이 아이패드는 그냥 프리고프 전용이었어요. 캐시가 항상 소지하던 겁니다. 어디 함부로 안 둬요. 근데 프리고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온 거예요. 이때 디디가 답장으로 F라고 욕을 해요. 캐시는 알았어. 빨리 뛰어갔다 올게. 미안해. 내가 숨겨놨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 변호인단은 아니 영상은 캐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미스터 콤즈 씨가 협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캐시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 죽인다고? 이러고도 자발적인 게 아니라고요? 검찰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명백한 글루밍의 증거다. 이 문자 내용만 봐도 캐시가 쩔쩔매면서 혹시 내가 이 프리고프를 망치면 디디가 화낼 텐데? 조심해야 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캐시는 디디가 무서워서 쫄아서 싫은 거 조금이라도 티 덜 내려고 네네 나 너무 즐거워 행복해 사랑해 이렇게 안 맞춰주면 주먹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리액션을 해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루밍 범죄라고. 어느 날은 캐시가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아니야? 프리고프 얘기야. 급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디디가 바로 너 하기 싫은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알아. 이후에 결정 다 로열 다 문자로 있어요. 나 이 영상들 가지고 있어. 다 퍼뜨릴 거야. 이 영상 가지고 캐시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캐시는 법정에서 저는 더 이상 프리고프 하기 싫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하기 싫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TD가 폭발할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뿌릴 거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캐시는 두렵죠. 무섭죠. 배우가 연예인인데 이런 영상이 돌아다닌다? 실제로요. 내 영상 진짜 유포됐나? 이런 두려움에 떤 적도 있어요. 2014년 3월인데요. 캐시가 매니지먼트 회사의 파티에 갔어요. 뉴저지 아틀랜타 시티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회사 직원 중에 수짓이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근데 수짓이 완전 음흉한 눈빛으로 캐시 나 네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캐시는 뭐 부들부들하는 거지. 뭘 본 거야? 똑바로 말해. 너 뭐 가지고 있는데? 둘이 엄청 싸우는데요. 이때 캐시가 바로 디디에게 연락을 했어요. 디디도 근데 놀랬나 봐. 뭐? 뭘 봤다고? 누가? 언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입수했어? 그걸로 뭐 한 건지 뭘 할 건지 꼭 물어봐. 방이 어땠는지 그것도 물어봐. 네 인생이 걸린 거니까 무조건 알아봐야 돼. 알았지? 캐시가 전화를 걸었어. 수지 그거 뭐야? 나한테 보여줘. 왜 안 보여줘?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이 아니거든. 캐시 완전 폭발해서 너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너 찔러서 땅에 묻어버릴 거야.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쳐?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너 죽일 수도 있어. 이게 다 녹음이 됐어요. 캐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이 음성을 검찰 측에서 공개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궁지에 몰려서 자기의 그 적나라한 모습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죽일 듯이 욕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공개되고 나서요. 원래는 이걸 캐시를 변호하려고 공개를 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사람들이 이거 듣고 나서 뭐야 무슨 죽일 거라는 협박을 저렇게 무섭게 해. 디디랑 지내더니 둘이 한패야? 캐시 흑화됐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검찰은 전혀
포인트가 달라요. 이 음성을 왜 틀었냐면 캐시가 살해 협박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캐시는 내 사생활이 유출될까 봐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찾아가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영상이 유출되는 게 두려웠고 살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만약에 죽일 거였으면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이 돈 많은 디디가 이렇게 사람 써가지고. 근데 디디는 뭐 이런 걸 알면서도 캐시가 영상이 공개되는 것에 아주 두려워한다, 절박해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고 프리고프를 강요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라도 제가 누가 저의 이상한 비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도 않아. 사람 막 답답하게 만들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변호인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때다. 이 음성을 활용해서 아닙니다. 디디도 캐시 못지않게 이 영상이 유출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캐시가 디디한테 수지씨 내 영상 가지고 있대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디디도 적극적으로 그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활용을 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디디가요 우리 영상에 보안이 뚫렸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당시 프리고프 촬영하는 전담 직원이 있었대. 조나단 오디라는 사람인데요. 오디에게 500만 불, 약 68억 원을 주면서 비밀 유지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요, 그동안 캐시가 질투했던 모습도 증거로 제출해요. 디디에게는 가장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공식 여친은 원래는 킴 포터였거든요. 94년도부터 캐시 만나기 전에 만났다 헤어졌다 막 반복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캐시랑 연애를 한 거예요. 참고로 디디가 결혼은 안 했는데 자식이 7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킴포터랑 낳은 자식이고 한 명은요 킴포터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디디가 입양했어요. 근데 디디가 캐시를 만날 때 항상 그래왔어요. 연인 관계였는데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킴이랑 연인 관계이면서 캐시에게 양다리 비스무리하게 결쳐준 거예요. 이때 캐시가 늘 킴포터를 질투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에요. 2018년도에 킴이 폐렴으로 사망하거든요. 디디랑 캐시랑 둘이 함께 진심으로 킴을 추모했다고 해요. 추모식에 함께 가고 킴 고향인 조지아주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장례식에도 가고 가족들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디디가 SNS에다가 킴은 내 소울메이트였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이 포스팅을 보고 나서 캐시가 디디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SNS에 킴이 소울메이트라고 올렸더라? 그럼 나랑 보낸 11년은 도대체 뭐였던 거야? 그 말 너무 상처야. 이 시기에 캐시는 지금의 남편 알렉스를 만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왜 질투를 하지? 그리고 디디가 그동안 캐시 만나면서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가족들하고 보내야 하는 타이밍에 항상 킴이랑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대요. 캐시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항상 매년 크리스마스에 혼자 집에 있고 디디는 킴이랑 애들만 챙기고 나는 뭐야? 나는 프리고프만 하는 파트너야? 이런 불만이 가득한 문자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변호인은요. 코 봐라. 캐시가 질투하잖아. 디디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세컨인 게 불만이었다고. 결국엔 앙심을 품고 디디 폭로하고 민사까지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근데 캐시가 여러분 11년 동안 디디를 만났어요. 극과 극을 오가는 진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분노, 공포, 수치심, 무력감 어쩔 때는 애증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아님 희망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그리고 캐시는 화가 나겠죠. 나는 맨날 맞아가지고 주 터지고 프리고프하고 비디오 찍고 온갖 더러운 건 내가 다 하는데 소울메이트는 전 여자친구? 이러고 있으면 검찰은 이 모든 게요. 캐시가 오랜 기간 디디라는 권력에 의해서 짓눌려버리면서 생긴 다양한 감정들 중에 하나지 이게 디디를 사랑해서 내가 원해서 우리 프리고프 언제 할까? 너무 기대돼. 건전한 성인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변호인은 계속 변호인의 포인트는 단 하나였어요. 캐시가 디디를 되게 사랑했다. 질투했다. 자발적으로 프리고프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 명씩 캐시가 질투를 느꼈던 여성들. 자, 누가 있냐면 지나라는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인데요. 베트남 흑인 혼혈이에요.
너무 막 이렇게 바스트를 강조하는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도 그나마 좀 나은 걸 가지고 온 건데,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뭐 엄청 유명하진 않아요. 오히려 디디 사건 때문에 등장하면서 더 알려졌다고 합니다. 진아랑 바람을 폈다고 해야 할지, 워낙에 다양한 남녀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킴포터 만나면서 뭐 캐시 만났지, 캐시 있는데 영마이애미랑 데이트를 하고, 약간 환승 연애처럼 헤어지는 기간이랑 새로 또 연애하는 기간이 애매해요. 늘 그랬어요. 때는 영마이애미랑 디디랑 만나던 시기다라고 추정이 돼요. 진아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요. 요런 사진을. 정확히 근데 이 사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느낌으로 올린 것 같아요. 디디가 우리 집에 왔어. 이렇게 인스타에 포스팅을 한 거예요. 영마이애미가 이걸 보고 진아를 긁었어. 야, 디디가 집 하나 해줬나 보다. 근데 카펫은 안 바꿔줬나 보네.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었거든요. 보통 연예인들은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뭐 집안에 대리석이나 뭐 좋은 나무 이런 걸로 바닥을 까는데, 카펫이 있으니까 그걸로 놀린 거지. 인스타에 대놓고 저격을 한 거예요. 이걸 캐시가 봤어요. 잠깐, 뭐야? 진아? 저 여자 뭐야? 디디가 왜 진아 집에 있어? 디디는 아니야, 나 진아랑 아무 사이 아니야, 발뺌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도 뭐 열애설 이런 거 부인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요, 믹밀이라는 래퍼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디디가 놀러 갔어요. 가는데 진아를 데려갔어. 근데 이때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막 오니까 디디가 야, 진아야, 너 저기 뒤에 좀 숨어 있어. 커다란 포스터가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진아는 이게 너무 굴욕적인 거야. 내 창피해? 왜? 왜 나 숨으라고 해? 자존심 상해서 디디랑 대판 싸우는데, 이날 밤에요, 차 안에서 그리고 호텔 안에서 디디가 진아를 무참히 폭행해버립니다. 머리 끄댕 잡고 하이힐 집어 던지고 배를 밟고, 진아 뭐 코피도 났대요. 근데 진아가 디디를 고소하진 않았어요. 근데 진아 말로는 자긴 디디를 너무 사랑했대요. 둘이 2014년도쯤 만났는데 이때 디디랑 캐시 만나고 있을 때예요. 만난 지 몇 달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디디가 5만 불 주면서 지우라고. 6,8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진아는 싫어. 돈을 안 받았어요. 아무튼 이걸 왜 변호인단이 이걸 강조를 하냐. 캐시가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도 않고 성착취 당하는 남자가 만나는 여자한테 왜 질투를 느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캐시는 많이 화가 나죠. 맨날 자긴 뿌리고프하고 폭행 당하고, 디디는 다른 여자 만나. 근데 이게 단순히 애정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캐시가 겪은 걸 생각을 해봐요. 아, 나는 사이드 피스구나. 거기서 불안감이 컸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얘한테 당하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문자 중에는요, 나 남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커플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디디가 내가 너를 왕처럼 대할게. 아니, 지금 네 모습을 봐. 당신이 나를 왕처럼 대하는 거야? 디디는 킴포터 때문에 넌 넘버원이 될 수 없어. 그래도 뭐 넘버2 정도는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넘버1, 넘버2가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퍼스트, 세컨드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연인 관계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캐시가 디디가 저렇게 개차반인데 뭐 나라고 못할 것 같아?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키드 커디입니다. 가수예요. 어느 날 디디가 프리고프 하기 전에 캐시 휴대폰 검사를 했대요. 뭐야? 너 왜 남자랑 문자 주고받아? 이날 분노하고 캐시를 거의 집어 던지려고 하고요. 캐시가 자기 죽을까봐 도망갔대요, 호텔에서. 이게 2011년 12월이거든요. 이때 디디가 뭔 짓을 하냐면 키드 커디 집에 몰래 들어간 적도 있고요. 키드 커디 차에, 포르쉐에 화염 병을 던져서 불까지 났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근데 키드 커디는 이거 분명히 디디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디디는 뭐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고. 변호인단은 이 모든 캐시의 모습은 명백히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디디랑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아무 문제 없었다. 폭행을 당한 건 맞다. 근데 가정폭력이지 성착취는 아니다. 그리고 법정에서요, 캐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변호인이. 당신 21살 때 성공했었죠? 네, 앨범이 잘 됐어요. 생일 파티 때 누가 왔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달라스 오스틴 왔는데요. 그게 제 성공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 다 누가 불렀어요? 디디요. 에나턴의 집도 있죠? 네. 돈 어디에서 났어요? 앨범 팔아서요.
그때 얼굴도 예쁘고 참 매력적이었죠? 네. 변호사는 완전 차갑게 땡큐 하고 확 내려갑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법정에서요 웃었어요. 근데 이게 막 비웃은 게 아니라 변호사가 마치 캐시 당신 그렇게 많은 걸 받아놓고 성착취라고 할 수 있냐, 사랑도 받고 물질적인 것도 받았고 젊은 시절 아름다웠잖아. 그러니까 진짜 사건이랑 관련이 없는 질문, 캐시에게 딱 봐도 불리해 보이는 질문만 쏙쏙 골라서 하고 그냥 슉 내려가 버리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야. 사람들 약간 어이없는 웃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해도. 2018년도 8월에 디디가 캐시를 강간했어요. 근데 이 시기는 둘이 헤어졌거든요. 애매하긴 해요. 늘 그랬으니까 디디가. 캐시도 지금의 남편 알렉스 파인이랑 데이트할 때예요. 결혼 전에. 참고로 알렉스는 디디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8월 말에 요 셋이 모여서 저녁을 먹어요. 뭐 이별 식사 같은 거였대요. 우리 이제 다 헤어지니까 같이 밥이나 한 끼 하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전 남친, 새 남친. 그러고 저녁 잘 먹고 헤어졌는데 디디가 캐시를 태워줬대요.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그러고 캐시 집까지 들어가요, 디디가. 원래 디디가 캐시를 항상 집까지 태워줬대요. 습관처럼. 그리고 캐시 집도 그냥 문 열고 들락날락하고. 이날도 자연스럽게 캐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캐시를 강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캐시가.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캐시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지. 그런데 며칠 뒤에 캐시가요, 시간 될 때 연락 줘 하트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디디는요, 내가 당신 눈에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 알아. 어제 널 흥분시키지 못했다는 걸 느꼈어. 내가 좀 망가졌는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릴 거야. 아니, 헤어졌는데 마치 안 헤어진 것 같은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서로. 다시 얼마 뒤인 9월 12일에 또 보내요, 캐시가. 네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한다는 얘기 들었어. 디디는 나 데이트 안 해. 누구랑 한다는 거야? 자기야, 나한테 아무도 없어. 저녁도 데이트도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내가 누구랑 데이트한다고 생각해? 캐시는 그래,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얼마 뒤에 디디가 너랑 헤어지는 거 싫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가 날 사랑해주길 원해. 내가 널 안아도 돼? 아님 또 나랑 헤어질 거야? 캐시는 우리 허그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장난 섞인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답을 해요. 디디는 네가 아직 유머 감각이 있어서 다행이다. 빨리 보고 싶다. 캐시. 나도 보고 싶어. 다음날 둘이 만나서 관계를 합니다. 이때 한참 관계 중일 때요, 캐시에게 전화가 와요. 그것도 페이스타임으로. 누구냐면 남자친구 알렉스. 캐시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나중에 알렉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아, 그때 내 연락 안 받았을 때 캐시가 디디랑 같이 있었나? 또 다른 문자. 디디가 둘만의 밤을 갖고 싶어. 서로 알게 된 가게가 있는데 완전 멋져. 우리 과하지 않게 프릭하게 놀아보자. 준비해도 될까? 프릭오프 할 때 그 프릭이에요. 캐시는 그래. 근데 나 지금 배란 중인데 우리가 더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사람도 원해? 아니면 우리 둘만? 그냥 딱 우리 둘만. 뭘 그렇게 헷갈려 해? 어질어질하죠, 대화 내용이. 다른 문자는 디디가 그 옷이랑 신발도 좀 사고 섹스클럽도 가자. 가발도 쓰고 섹스클럽도 가고 얼마나 좋아? 캐시는 알겠어. 근데 오늘 밤 진짜 할 거야? 나 일정 잡아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어. 요런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변호인은 캐시도 원했다. 강하게 밀어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건요, 이 문자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밀어내는 거다. 뭐라도 핑계를 대고 나 배란일이야. 아니면 나 지금 일정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디디 기분 안 상하게 뭐라도 핑계를 대는 거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때는. 근데 디디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지. 결론은요, 맨 액트 위반입니다. 디디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캐시랑 제이들 다른 주로 옮겼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LA로 옮겼다. 요건 유죄인데 섹스 트래피킹, 성착취는 무죄가 나와요. 이건 성착취는 강요, 사기,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배심원단은 그게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 디디 피해자들 되게 많아요. 민사 들어간 것만 50건이 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합의도 하고 기각된 것도 있고 또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 어떡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고 저도 좀 역겹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무죄도 어이가 없지만 캐시가 만삭으로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법정에서 그 더러운 일들을 다 얘기해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녹음 파일 틀어주고 당신 이때 디디랑 연락했어요. 이때 여기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상기시켜줘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또 그 프리오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러운 파티는 일부예요. 근데 캐시가 법정에서 막 울면서 하나하나 다 힘들게 막 말을 하는데 법정에선 다 들었으니까 배심원들 들었으면 됐지. 근데 이걸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검찰은 안 된다고 막았는데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중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개 요청을 했어요. 이미 재판에서 다 얘기했는데 이거 공개되면요. 가십거리밖에 안 돼요. 무엇보다 캐시가 원하지 않아. 그럼 공개 안 해야지. 보호해줘야죠. 검찰은 이 프리고프 영상들은 여성들을 협박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 내용을 법정 밖으로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건 피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한 번 더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행히 비공개 처리됐어요. 캐시는 법정에서 증언 마치고 나오는데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얘기해요. 제가 법정에 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이 힘들지만 치유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고 같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알렉스 파인도 캐시는 스스로를 구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 뿐이다. 라면서 캐시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추가 입장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캐시 출산 잘했거든요. 셋째예요.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숀 콤즈, 디디 본명이에요.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랑, 질투, 불륜, 그리고 돈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들 간의 자발적인 선택과 합의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숀 콤즈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결국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디디가 술을 마시거나 약을 하면 분노하고 폭력적이다. 이거 우리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죄도 처벌받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이며 능력 있고 강인한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디디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요런 망언을 합니다. 배심원들 결국에는 만장일치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3개, 유죄 2개. 하지만 결론적으로 무죄. 변호인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피고의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피고를 석방해 주십시오. 석방을 요청합니다. 가족들은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스, 예스 이러고 있고. 검찰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디디는 바로 보석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절됐어요. 아마 한 달 뒤에 형량이 나올 건데 얼마나 나올까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 테니는 울었대요. 승리의 눈물인가? 법정 밖에서 팬들은 프리퍼프, 프리퍼프 디디 풀어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티셔츠 맞춰서 입고 되게 비슷하죠. 오제이 심슨 때랑 틱토커들,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사람들 몸에 베이비 오일을 막 발라줬대요. 왜 바른 건지 모르겠어.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항소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그러니까 항소라는 개념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심, 2심, 최종심까지 있기는 한데 그 이유가 우리는 바로 항소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하자 할 수 있는데 미국은요. 배심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항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정말 큰 증거가 나왔다. 아니면 재판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 그럼 재심이 가능한데 그냥 배심원 판결이 잘못됐습니다.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